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에서 소위 이제 김영란법에 대한 이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가 열렸죠. 네. 그런데 하여튼 이 법을 두고서 여러 가지 여야 간이나 또 국회의원들 간의 이견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도 있지만 네. 상임위 간 의견도 엇갈려서 한층 더 복잡한 방정식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당초 목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거였는데 양당 모두 내부 정리가 잘 안 돼서 또다시 지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정무위 안을 존중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사실상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많은 공직자나 일반 시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서 걱정스럽다는 게 유승민 원내대표의 얘기였습니다. 이상민 위원장은 이후에 법사위 공청회에 앞서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상민 위원장의 경우는 그동안 사견임을 전제로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네, 반면에 앞에 말씀하신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에서는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안대로 2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당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오늘 오전에 밝힌 내용입니다. 일단 새정치연합의 지도부는 정무위안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문재인 대표는 완벽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또다시 밀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 새정치연합은 이와 관련해서 오늘 법사위 공청회가 끝난 이후에 당내 정무위원과 법사위원 연석회를 소집해서 내부 입장 조율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만 야당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최소한의 수정만을 거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습니다. 한편 상임위 간 충돌 양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의원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었다면서 기존안을 고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 넘어 산이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즘 중재의 달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정의화 의장이 네. 오늘은 8인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면담 자리에서였는데요. 네.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그리고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의장까지 8명이 당의 위임을 받아서 결정하고 따르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협의체를 제안한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김영란법은 정무위를 거쳐서 법사위로 넘어왔는데요. 일각에서는 규율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이 포함돼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현재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네. 설 연휴에 논란이 됐던 문제 한 가지가 이 저가 담배 도입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여야의 모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거 이 여론이 좀 악화됐다라고 하는 걸 좀 느끼는 모양이죠. 당내에서 조사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리 설날 민심이 무섭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네. 아무렇게나 질러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가담배 검토 계획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여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온 이후에 야당은 물론이고요. 당내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삼선의 정우택 의원은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 국민 건강 때문에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했는데 다시 저가담배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
국민의 건강보다는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도 나쁜 정책보다 더 나쁜 것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유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제대로 진화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죠. 네,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자, 전에 저녁이 되면 국기가 내려오죠. 하강식? 예, 그래서 예. 국기 하강식 이렇게 하고 이제 음악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다 네. 행정자치부가 국가의식을 고취한다는 명분으로 이 국기 하강식을 부활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태극기 개양을 위한 무슨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알려졌죠? 네,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정부가 때 아닌 국기 하강식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서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22일에 전국 부단체장 회의를 하면서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저조한 태극기 개양 비율을 높이는데 협조해달라 이런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개양하거나 하강할 때는 애국가를 연주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민간 건물에 국기 개양대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에는 개양대 관리 비용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 건물의 국기 개양대 설치 의무는 지난 1995년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가 된 바가 있었는데요. 네. 이 규제 완화를 연일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부활하겠다는 건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말 황당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토부나 교육부라든가 이런 다른 부처들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다른 부처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실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네. 일단 교육부 같은 경우는요. 이 휴대폰이 없는 빈곤 학생들도 많은 형편에 네. 태극기 개양 사진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찍어가지고 학생들에게 태극기 개양한 모습을 찍어가지고 제출하라. 카톡으로 보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네. 또 행자부는 또 난간이 없어서 국기꽂이 설치가 어려운 이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국토부 역시 이 개양대 의무 설치는 지난 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다면서 역시 반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행자부는요. 그 3.1절을 앞두고 의례적인 차원에서 자료를 배포한 건데 뭐 네. 너무 그 보도가 과도하게 나왔다 이렇게 펄쩍 뛰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네? 기사를 읽었더니 행자부 네. 반응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걸 왜 보냅니까? 그거 참. 자, 세월호 유족들의 광화문 광장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천막이 설치된 일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 천막을 설치해준 서울시 공무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소식이에요? 네, 서울시 행정국장과 도심관리팀장 등 공무원 7명이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 보수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요. 박원순 서울시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 서울시가 세월호 유족들의 그 농성을 위한 천막을 제공한 것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조례에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은요. 이 사건을 종로경찰서로 작년에 내려보냈고요. 경찰은 지난해 11월 담당 실무자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또 천막을 설치했던 총무 과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김종필 씨의 부인. 네. 박영옥 여사. 네. 빈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조문을 했죠? 네, 오늘 오후에 조문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숙한으로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부인 박영옥 씨의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비공식 일정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날 문상에는 조윤선 정무수석 그리고 민경욱 대변인 등이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이 된 박영옥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인 박상희 씨의 장녀로 박 대통령에게는 사촌 언니입니다. 어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여야 대표 등 그 여야를 막론하고 총 출동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른바 초당적 조문이 이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박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버드맨이 굵직한 상을 휩쓸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버드맨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 두 영화가 각축전을 벌였는데요. 함께 최다인 9개 부문 후보에 각각 올랐죠.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멕시코 출신 알레한드로 이냐리투 감독의 버드맨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네. 톱스타의 인기를 누렸던 할리우드 배우가 꿈과 명성을 되찾기 위한 도전 과정을 그린 영화죠. 버드맨은 작품상과 감독상 그리고 각본상, 촬영상 등 굵직한 상을 휩쓸면서 사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버드맨과 각축을 벌였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미술과 의상, 분장 그리고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나무주연상은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서 스티븐 호킹 박사를 열연한 에디 레드메인이 받았고요. 여우주연상은 무관의 하늘 푼 스틸 앨리스의 줄리안 무어가 수상했습니다. 10년 넘는 무관의 하늘 푼 줄리안 무어는 오스카상을 받으면 5년을 더 산다는 기사를 읽었다면서 네. 자신의 남편이 연하라서 상을 준 아카데미 측에 감사한다고 재치 넘치는 수상 소감을 밝혀 주목받았습니다. 나무조연상을 보면요. 위플래시의 J.K. 시몬스가, 여우주연상은 보이후드의 패트리샤 아케트가에게 각각 돌아갔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의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스노든 전 요원의 이야기를 담은 시티즌4는 네.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차지했고요. 장편 애니메이션상에는 디즈니사의 빅 히어로가, 외국어 영화상에는 폴란드 출신 파벨 브리코프스키 감독의 이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또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넘기면서 흥행에 성공했던 인터스텔라는 예. 시각 효과상을 받는 데 그쳤고요. 예. 각종 논란을 부르고 있는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음향 편집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누가 갑자기 속옷 차림으로 등장했습니까? 깜짝 퍼포먼스 같은 게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진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예. 올해 진행은 우리에게 아역 배우 시절에 톤제 소년 두기 하우저로 잘 알려져 있는 연기자죠. 닐 패트릭 해리스가 단독으로 맡았습니다. 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닐 패트릭 해리스는 시종일관 재치 있고 매끄럽게 시상식을 이끌어갔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속옷 차림으로 등장하는 깜짝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네. 영화 버드맨 속 마이클 키튼을 패러디한 그야말로 과감한 재치였는데요. 그런가 하면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학생들로부터 캡틴 나이 캡틴으로 불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순간에 충실하라는 카르페 디엠의 의미를 감동적으로 가르치는 참 스승상을 열연했던 명배우죠. 네. 로빈 윌리엄스를 추모하는 무대도 펼쳐졌습니다. 네. 폭소와 숙연한 감동이 교차하는 말 그대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시상식이 연출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생일 파티에서 춤추면 안 됩니까? 네. 그 생일 파티에서 춤을 추면 이 붙잡아가는 나라가 아직 있다는데 도대체 어디입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 네. 사우디아라비아 경찰이 생일 축하 파티에서 춤을 춘 청년들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우디 현지 언론들은 경찰이 카심주 주도인 브라이다의 한 민가를 급습해서 청년들을 체포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시끄러운 노랫소리에 맞춰서 부적절한 춤을 췄다는 겁니다. 네. 사우디 와하비 성직자들은 서방 음악을 죄악시하는 데다가 생일 축하는 이슬람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네. 청년들이 체포된 지역은 수니파 근본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와하비즘을 엄격하게 실천하는 가장 보수적인 성직자들이 득세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에서는 사우디 당국의 단속을 조롱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에볼라 유입을 철저히 막고 있는 북한. 북한이 국제대회 외국인 출전까지 금지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심한 조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북한 당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전염을 막겠다면서 오는 4월 열리는 국제 마라톤 대회에 외국인 선수 출전을 금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관광 전문 고려 여행사 측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오는 4월 12일 평양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북한 국민만
참가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려 여행사 측은 지금까지 외국인 400여 명이 평양 마라톤 대회 출전을 신청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출전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에볼라 방역 조치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여행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평양 시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대성공을 거뒀는데요. 오는 4월 평양국제 마라톤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현재로 보면 바라기 힘들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 정치개혁 특집이죠.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과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일지 살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근데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국회의원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국회의원 역할 열심히 하세요? 예, 여러 가지 설 때 네. 우리 민심 수렴도 하고 네. 또 민원도 듣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설 민심 들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죠. 못 살겠다고요? 예, 이제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여야 네. 정치권 모두 싸잡아서 네. 국민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뭔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네, 네. 오늘이 어렵다면 내일은 좀 더 낫겠다는 희망이라도. 꿈을 심어줘야 할 텐데 네. 맨날 싸움만 하고 네. 뭔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도움된 게 하나도 없다. 차라리 국회 없었으면 좋겠고 대통령 보기 싫다 이런 여론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하여튼 엄청 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정치개혁 특집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정치 좀 몇 년에 하신 겁니까? 2000년도에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만 지금 15년째 하고 있네요. 네. 박정희 의원님은 제가 잘 아는데 검찰에 계시다가 그냥 느닷없이 그냥 정치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정치로 나가셨어요? 제가 김대중 정부의 이제 민정수석 인사수석 역할을 하느라 요새 얘기만 나오는 그 민정수석 예. 또 거기에 이제 법무비서관 뭐 이런 거. 네네. 차출이 돼가지고 있다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온로비 의혹 사건이 온로비 의혹 사건. 발생이 돼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법 적용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소야대 전국에서의 언론은 상업주의하고 선동주의가 편승이 돼가지고 네. 제가 또 희생이 돼서 네. 정치권으로 길을 바꾸게 됐습니다. 희생이 되셔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당시에 제가 구속돼가지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창창한 나이인데 그 능력을 썩혀서야 되겠느냐. 정치권으로 나가자 해가지고 저를 반강제적에 가까울 정도로 권유를 하고 또 인도를 해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박주선 의원님 하면 말이죠. 방금 좀 말씀하셨지만 구속되시고 무죄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3번, 4번씩이나 이런 역사상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구속도 잘 되시고 무죄도 잘 받으십니까? 도대체 이거 뭘 알 수가 없어요. 글쎄 구속이 잘 되는 이유는 검찰과 법원한테 물어야 할 질문 같고요. 예, 그렇겠네요. 네. 무죄를 받은 것은 원래 무죄 사안을 구속시키고 또 재판을 했기 때문에 잘못했으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번 구속에 4번 무죄를 받았는데 아마 보통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시련과 역경을 딛고 다시 재기를 하고 또 다시 또박또박 걸어간 모습이 아름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이면에
인간적으로 겪는 비위와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특히나 저희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말로는 형용을 좀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그때마다 가족들은 뭐 또 수발도 해야죠. 말이죠. 걱정하시느라고 얼마나 속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된 헌법상 원리가 있습니다만 일단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돼버리고 재판을 받게 되면 국민 모두는 전부 다 색안경을 끼고 죄인 취급을 해버립니다. 다 죄인 취급하죠. 그래가지고 무죄가 되면 무죄됐다는 내용은 언론에서도 그렇게 폭넓게 보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들은 저 사람 4번이나 구속지 해가지고 저한테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참 억울한 사람 저렇게 구속해가지고 4번이나 무죄를 받게 하는 법원 검찰은 도대체 어느 나라 그 법원 검찰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정치를 한 이유도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이 땅에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의 뭐 제도적인 또는 의식과 체질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힘을 좀 쏟아보겠다 하는 나름의 뭐 결의가 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을 정말 당해봤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뭐 인혁당 사건이니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 해가지고 지금 재심에서 무죄가 나고 있는데 몇십 년 후에 40년이 지나가지고 무죄 나는데 이미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분들에게 지금 무죄를 해본들 또는 배상을 해본들 집행된 사형수들이 명예가 회복이 되고 다시 생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은 몇 천억씩 배상금으로 들어가고 억울함은 억울함대로 남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시급히 계획하고 변화를 시켜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좀 이상한 짓 한 사람들은 검찰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일부 법원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들 멀쩡합니까? 뭐 승승장구를 하다가 이제 떠난 사람도 있고요. 저는 4번 구속되는 과정에서 두 대통령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 저는 사과를 받은 사람입니다. 참 무도한 검찰에 의해서 여론 모르식 구속을 자행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그때 민주당과 박주선 의원은 구별해서 취급했어야 되는데 미안하게 됐다는 노무현 대통령 사과를 제가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제가 탄압을 받고 희생이 됐다 하는 취지 말씀드리죠. 아니 뭘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탄압을 받으시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원로비 의혹 사건은 소수 정권에서 야당이 계속 공격을 하고 언론이 선동주의적 상업주의적 언론관으로 이렇게 돼서 특필을 하고 또 과잉 생산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창당될 때 저는 민주당에 남아 있었고 열린우리당 창당을 반대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우리 박수선 의원은 구별해서 취급해야 되는데 잘못됐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저하고 소주나 한잔 하면서 회포를 풀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먼저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렇군요. 언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구속되고 어쩌고 할 때는 대문짝만하게 써요. 그죠? 네. 근데 막상 무죄를 받고 석방되거나 그러면 우표딱지만 우표딱지. 이런 언론도 정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세상에. 그래서 사실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할 것도 많이 있고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것도 많이 있는데 또 솔직히 주위 분들의 만류가 정치를 하려고 하면 언론하고는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언론 그 척지여서 뭐 도움이 될 것이 있느냐 또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얻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언론과 싸움에서 정력을 쏟느니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바로 옳고 곧게 가는 방향으로 역할을 좀 하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 제가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정말 느끼시는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나 같은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는데 정치 정말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 정치, 방금 뭐 정치 탄압 얘기도 하시고 또 억울한 사람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대한민국 정치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이 나름대로는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노력한 거고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노력한다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눈에 비칠 때에는 저기는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정권을 빼앗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하는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는 집단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또 하나는 국민이 지금 가계, 부채, 전세 대란, 노후 복지, 일자리 문제 등등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도 무슨 여당대로 해결책을 내놓은 것도 없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도 내놓고 할 텐데 도대체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해야 될 책무가 있는 정치권에서 뭘 하느냐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죠. 정말로 매맞는 것이 차라리 속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죄송하고 부끄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 박수현 의원님도 지금 국회의원이신데 아실 건 다 아시는군요. 압니다만 이게 이제 또 국회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당의 한국에서 특히나 정당의 폐해가 너무 큰데요. 정당의 폐해. 이 정당은 정권을 사생 결단을 하고 찾아오려고 싸움을 하는 야당 또 사생 결단을 하고 정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방어하려고 하는 여당 이러다 보니까 이전 투구 싸움이 되고 결국은 이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싸움이 돼야 되는데 그 집단 정당의 정권 빼앗기 지키기 싸움이다 보니까 국민의 생활을 외면하고 국민이 바람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렇게 저는 진단합니다. 오늘은 이제 정치개혁 특집으로 무슨 뭐 정치 현안 뭐 이런 것보다도 오랜 이제 정치 경험을 통하셔서 정말 정치권의 우리 개혁을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편하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자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랫동안 정치를 해보시면서 이제 몇 가지 느끼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의 이 개혁해야 할 과제, 잘못되고 있는 문제, 그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지적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대한민국의 죄송합니다. 이 정당 정치 폐해가 너무 큽니다. 정당 정치 폐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또 대변하는 또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의 집단으로 변질화가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너무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당 역할. 그리고 이제 정당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국민을 대표하는 집단으로서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면사를 들여다보면 내용을 속내를 들여다보면 민주법치국가의 정당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원칙과 기본이 이행이 되질 않습니다. 민주도 없고 법치도 없는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도 없고 법치도 없다. 정당 내부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김 시대를 겪어오면서 독재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정당 정치가 사실 어찌 보면은 퇴보를 했다 그럴까 정체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공천 문제도 그렇고 밀실 정치, 계파 정치가 행행했었고 그것이 이제 정당 개혁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혁신의 대상이 됐고 좀 달라졌던 것이 2002년도에 당시 민주당이 대통령 경선에 있어서 국민참여 경선을 2002년 하고 그때 이제 밀실 공천을 폐지하면서 상향식 공천 제도를 도입하고 계파 청산을 하고 막 그런 것이 하나의 시기가 됐었는데 그것도 자꾸만 선거를 할 때마다 그 경선하는 방식과 공천의 룰이 기준과 원칙이 자꾸 바꿔져 가지고 좀 퇴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정치인의 의식과 체질의 문제인데. 정치인의 의식과 체질. 이게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한번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당일 때 주장을 하고
했던 역할과 예. 또 그 똑같은 사람들이 야당이 됐을 때 예. 하는 주장과 역할이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예. 예. 그래서 여당 때는 야당을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예. 비난했던 사람들이 네. 자기들이 야당이 되게 되면 그 비난과 비판을 받았던 야당을 뺨치는 똑같은 한수 더 정도를 넘는 국민으로부터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행태를 자행하고 있어서 한국 정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국민의 대표하는 정치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고 관행과 의식과 체질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의 개혁의 과제로 3가지를 들어주셨는데 잠시 쉬셨다가 자세한 말씀을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블의 요새 선멸전이 새로 나왔대. 요새 선멸전? 내 요새는 방어하면서 적군의 요새를 파괴하는 거야. 재밌겠는데? 지금 다들 난리야. 요새 총 공격! 모두가 즐기는 스마트폰 게임 모두의 마블 요새 선멸전 업데이트. 요새 선멸전에서 스릴 넘치는 전투를 즐겨보세요.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1950년에 만들어진 간통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4부로 이어지겠습니다. 박주선 의원과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가정 해체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7303번님 의견이시군요. 간통죄 자체를 없애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기존 법을 남녀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6513번님 의견이시고요. 시류에 따라 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간통죄는 폐지돼야 합니다. 1323번님입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1950년에 만들어진 간통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물정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박지선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개혁 특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앞서 봄. 밴드, 연기. 다음은 또 뭘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한 발 앞서 준비해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정당 정치의 폐해에 관해서 이제 3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들 우리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이제 말씀하실 때 맨날 그 싸움박질만 하고 정권 쟁취에만 관심이 있다. 국민의 안정에도 없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그리고 이제 이 정당 내부에 민주나 법치가 없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의 의식과 체질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와 이거 참 바꾸기 어렵습니까? 경실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정치인들 맨날 만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방금 말씀하신 문제의식도 그분들도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 왜 안 됩니까, 그거? 근데 우선 정치인은 혼자서 독불장군이 만들어져야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각양각색의 생각과 예. 또 생활 환경, 성장, 교육의 환경이 다른 데서 경험하신 분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예. 모두들 자기 나름대로의 이성과 합리에 따른 판단이 있고 네, 또 네. 견해와 주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주장이 옳고 네 주장이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네. 소위 말하는 한 통 속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정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요? 정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게 되면 자기의 헌법상의 단일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당론에 기속이 되고 그 당론에 어긋나게 되면 뭐 징계를 하느니 뭐 많으니 뭐 쫓아낸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저는 중요한 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정치 혁신을 만드는 부단한 연구와 실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느 정도의 폭력의 난무를 제어를 했고 총리의 그 임명 동의안 투표에서도 야당이 당당하게 참여를 하면서 소란 없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그 점에 있어서 분명히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유권자들이 4년 후에 심판을 할 때 확실히 그 개개 정치인에 대한 그 평가를 기억해 두셨다가 옳고 그름을 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분명히 해주는 그런 의식과 관행이 확립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권자 심판 말씀하셨는데 저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해오면서 정치인들 공약들 다 분석해가지고 발표하고 말이죠. 뭐 잘하는 이들은 상도 드리고 뭐 그랬거든요. 저도 상 주셔서 받았습니다. 근데 4년을 했고 유권자 다 잊어버려요, 그걸. 그러니까 그게 참 허무한 때도 있고 저는 그것 때문에 뭐 대선에 출마도 해보고 했는데 선거 개혁 운동하느라고. 근데 이 유권자들이 참 이렇게 변화해 주면 참 고맙겠는데 그게 참 어렵더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제도상으로 그때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또 유권자의 이제 권리에 따라서 정치권을 정화를 하거나 혁신할 수 있는 제도가 소위 헌법상의 소환제도가 있습니다. 소환제도. 그것도 도입할 필요가 좀 돼 있지 않느냐.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기 중에 뭐 특별히 어떤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이제 베끼는 거예요? 네, 끌어내리는 거예요?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해서 하고 있죠. 주민투표해 가지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 단체장 직위를 박탈하는 그런 제도 비슷한 제도입니다. 그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거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겠습니까? 자기 목숨 줄이고 달린 건데. 그건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요. 헌법이 개정이 되면은 옛날 헌법에는 다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국민 소환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 혁신을 요구를 하게 되면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앞에 그 당내 이 민주 법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공천 말씀도 그때 하셨거든요. 지금 당내 공천이라는 게 그렇게 정말 주먹구구로 됩니까? 이제 실세 좀 힘센 사람들 마음대로 막 해버립니까? 나름대로. 실정을 너무 잘 하시잖아요. 이제 우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만 보더라도 선거를 할 때마다 공천률이 달라지고 선거를 하는 지역마다 공천률이 달라지고 지역마다 또 달라요. 또 후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천률이 달라집니다. 이래가지고야 공당으로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제도가 확립되고 또 이행이 되고 있다. 누가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래서 원칙도 없고 기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천에서의 확실한 예측 가능성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좋은 인재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노크를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럼 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뭐 공천 문제는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뭐 친박이니 뭐 친이니 해가지고 공천 때마다 한바탕 소용돌이를 거치고 그럽니다만 그래도 거기는 안정적인 당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상대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향식 공천 오픈 프라이머리 이제 이게 많이 나왔는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소위 이제 이미 알려진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하다. 신진대의 참여가 좀 부족하다. 뭐 여성들, 장애인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식 공천 그러니까 계파 수장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공천권은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 지금 상향식 공천 중에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말씀하시는데 네. 선진국가에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신인들이 취집할 수 있는 장벽이 너무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성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신인들이 평소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정치 입지를 굳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아, 예. 그런데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선거일 뭐 3, 4개월 전으로 제한이 돼 있고 네. 그때도 명함만 돌릴 정도가 돼 있고 하는데 평소에 명함 같은 것은 언제든지 돌릴 수 있다고 법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장을 만들어주면 신인이고 기성 정치인이고 오픈 프라이머리에 의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거운동이 지금 우리나라 선거 보면 지나치게 제한이 돼 있다. 너무 제한이 돼 있죠. 그런 주장이 많이 있는데 그 정을 찬성하시는군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 예. 아, 예. 좀 더 폭을 좀 넓혀라. 네. 아, 연예인들도 자기 이름 알리고 다니는데 뭐 정치하실 사람들이 이름 좀 알리고 다니면 안 되나요? 아, 당연히 그런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선거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사전 선거운동의 병폐가 네. 더 확대가 될 수가 있고 또 과열이 될 수도 있다. 또 주민들이 돈도 많이 들고 좀 그런 얘기가 주민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다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치고 부작용 없는 제도는 없는 데다가 그것은 또 형사법적인 측면에서의 제재 수단을 강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정당 내부적인 문제 이거 어떻게 개선이 좀 될 거로 기대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이제 있었고 전당대회 치열했죠? 후보들이 전부 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회의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맨날 질문하거든요. 그럼 어떤 분은 될 겁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솔직히 안 될 겁니다. 하신 분도 있고. 우리 강지현 앵커께서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전당대회를 할 때마다 공약은 다 했습니다. 어떻게 당을 원칙과 기준과 법치에 따른 운영을 하지 않겠다 한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제는 지켜라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개파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파를 청산하라는 이야기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또 지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바꿔야 될 거고 특히나 과도한 투쟁정당의 이미지는 좀 벗어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도한 투쟁정당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과거의 운동권식 사고방식. 그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 세월호 유족의 광화문 내거리에서의 단식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당 대표를 하시고 지금 하고 있고 그전에는 또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분이 그 동조 단식을 해버리고 국회를 팽개치면서 밖에 나가서 장애투쟁을 수시로 하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가중시키고 문제를 더 확대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뭐 여야 어디든지 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싸우려면 장내에서 싸우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장내에서 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싸울 때까지 싸우고 그래가지고 억울하니 싸운 다음에 지면 그건 이제 판단은 국민에게 맡겨야 되는데 수적으로도 열세인 야당이 일방적으로 여당을 무릎을 꿇고 항복을 시키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해가지고는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더라고 소리만 요란했지 국민이 손에 쥐어지는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한테 국민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지지가 이탈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이탈 세력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안 옵니다. 요즘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무슨 컨벤션 효과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만 그러니까 왜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맞아야 할 회초리를 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맡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잘못하는 대통령과 새누리당보다도 그 잘못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야당은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네. 하는 측면에서 실망이 더 크다 하는 국민의 그 채찍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로 고쳐야 할 것은 시간이 되면 새누리당이 잘못하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 반사 이익은 우리가 본다. 거기에 이탈되는 민심과 지지는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안이한 그 자기 위주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정당의 발전이 좀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 개파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자, 뭐 새로 취임을 한 문재인 대표도 뭐 개파 청산하겠다, 뭐 기억자도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제 큰 소리를 뻥뻥 쳤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개파 없어집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 개파를 없애려면 개파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네. 더 이익이 되기는커녕 더 불이익을 받더라 네. 하는 방향으로 당이 운영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개파가 운영이 없어질 수가 없죠. 네. 겉으로 말로는 개파를 없애고 내부적으로 또 개파는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청산이 될 수가 없죠. 이건 본인 스스로를 마치 뼈를 깎아내고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감수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환부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속이시고 소속 당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런 겁니다. 이 많은 그 소속 이 국회의원님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어떤 이들은 그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저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저의 표현에 의하면 짬뽕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수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분명히 김대중 대통령이 중도 개혁주의 정당으로서 집권을 했습니다. 아, 중도 개혁주의. 예, 그리고 노무현 정권도 중도 개혁주의 정당으로서 2차 집권이 가능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회가 변화하는데 그릇에 떠놓은 물처럼 항상 고여만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 변화에 따른 정당의 진화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융합이 되는 중도 개혁 정당이 돼야 새누리당하고도 경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극좌 진보 세력을 대안 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당내에서 아니면은 뭐 좀 아주 편향된 진보를 주장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당내 목소리도 그런 방향에서 더 높고 그건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개파들 다 없애고 방금 말씀하신 건전 진보와 합리적인 보수가 함께하는 정당. 이거 좀 짬뽕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실용정당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실용정당. 결국 정당의 목적과 활동의 방향은 국가에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행복이 보장이 되는 그런 활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해야 할 부분은 진보를 실현해야 되고 보수적 가치를 실현할 부분은 보수적 가치를 실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고치고 바꾼다고만 하겠을 때 안정성은 어디서 찾을 것이며 거기서 오는 혼란과 혼돈은 누가에게 치유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밖에 있는 여러 또 진보적인 세력도 있거든요. 또 신당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 그런 정당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야 된다고? 그것은 국민의 판단은 몫으로 남기고 그쪽에 맡긴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성공하는 집권 수권 정당이 되려고 한다면 중도 개혁 노선을 지지 기반을 넓히는 정당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속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과대하다는 것이다.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헌 문제도 얘기하는데 박수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21세기에 국가 경쟁력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국경이 허물어지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사회인데 그래서 정치가 이런 국가 경쟁력을 선도를 하고 또 유인을 해야 할 텐데 당연하죠. 정치는 지금 마치 민주화 시대의 정치 체제와
의식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87년. 국가 발전을 오히려 지금 동력과 견인차를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재앙적 대통령제입니다. 네. 재앙적 대통령제는 선거에 이기면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네. 그러나 반드시 50%는 지지하지 않는 나의 반대파가 있습니다. 있죠. 당연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제왕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 50%는 항상 지지를 하지 않아요. 네. 이랬을 때 지지하지 않는 50%도 포용을 하면서 함께하는 정치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네. 일단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 정치 집단에서는 이 집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재앙적인 당리 당략적 차원에서 역할을 하게 되고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 위주의 국가 발전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하는 것 좀 보십시오. 예. 그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에게 은혜를 줬던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검증은 하는 동 마는 동 해버리고 그래서 인사 난맥과 실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0%대로 주저앉아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야당은 저 재앙적 대통령제의 저 정권을 실패한 정권으로 만들어야만 우리가 그 재앙적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해가지고 국익이나 국민의 행복은 저만치 두고 어떻게 하는지 실패한 정권을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면 다음에 자기들도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차지하고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전혀 없죠. 그래서 극과 극의 이렇게 대립을 가지고 그럼 제왕적 대통령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쳐야 합니다. 헌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또 그리고 대통령의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선택된 대통령이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런데 뭐 30%대, 40%대 지지받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게 되면 나머지 70%, 60%는 전부 다 내 반대파에 서머르기 때문에 전국의 안정도 안 되고 국정이 반드시 안정적으로 이끌어질 수도 없고 성공을 담보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죠. 결선투표 한 번 더 하려면 돈이 또 많이 들 텐데. 그러더라도 더 얻는 것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더라도 비용은 좀 들더라도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국가 발전은 투자라고 이 개헌이 지금 정말 되겠습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저는 뭐 개헌 찬성론자고 특히 분권형 제도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일을 위해서 뭐 주장도 많이 해왔던 사람인데 이게 왜 안 됩니까? 안 돼. 이거 근본 이유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언젠가 또 하자는 얘기가 때가 나올 거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도 내세울 만한 공적 치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헌 정국으로 가게 돼버리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은 내임덕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개인적인 포부와 계획이 있을 것이고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또 인지상정의 욕심이 정치적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 저는 앞선다고 보고요. 그런데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 발전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쉽게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개헌을 안 하더라도 이런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이 들어가는 정치 체제를 바꾸려면은 소위 말하는 그 선거구 제도를 중대 선거구 제도로 간다든지 또 그리고 그 원내 교섭단체를 좀 완화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다당제로서 극한적인 양당제의 충돌로 인한 국정이 표류하고 또 난맥이 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하는 당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야 지금 대통령 선거를 좀 이런 식으로 양당 제도에 치러버리면 진쪽에서는 40% 50% 국민 의사는 전혀 반영할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승자 독식 구조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당제로 가가지고 건전한 정당의 경쟁 발판도 만들어주고 질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대 여당 야당을 싸움박질하는 장의 완충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국민으로부터 경쟁적으로 두 여당을 또
이탈하는 사람들 지지를 모아가지고 제3세력의 구축으로 수권까지 가능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당제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안에서 연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구제를 바꾸라 이런 말씀이신데 이번 국회에서 고쳐집니까? 지금 정치 개혁 국회의원들은 뭐 합니까 지금 도대체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질문을 어느 국민이 하실 겁니다. 진짜로 하는 말은 옳은데 그렇게 고치시겠느냐. 너희들이 뭐 한다고 해가지고 언제 뭐 제대로 한 것이 있었느냐. 국정조사 한다 해가지고 국정조사를 제대로 한 일이 있었느냐. 무슨 정치개혁 특위 만들어 놓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위가 결론이 내린 것이 있었느냐. 뭐 그런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글쎄요. 이 정말 다당제로 가는 것을 현 양당의 지도부들이 원할까? 자신들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속셈을 잇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지금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네. 기존의 거대 야당이나 또는 거대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의 먼 장래를 두고 21세기, 22세기를 대비하는 한국 정치 발전의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그런 방향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야당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선거구 제도라든가 개헌 문제까지 폭넓은 정치개혁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네, 1950년에 만들어진 간통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였죠. 0203번님께서는 지난해 간통죄 재판 중 실형 선고는 한 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식물법이 되었는데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2272번님.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면 제도의 구속을 받는 한 간통은 범죄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군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까요? 네, 오늘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3099번님께 주간 경향을, 그리고 7303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안홍진, 이한님,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2월 23일 월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